어제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북부 지역에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가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하고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0년 만에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해 상고심을 시작했습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남은 오버스테이어가 약 506만 명으로 전체 서류미 비자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북부 지역에 눈폭풍이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고 수만 가구는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업스테이트 뉴욕의 델랜슨 지역에 27인치의 폭설이 내리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라토가 카운티와 올바니에서도 각각 20인치와 13.3인치의 눈이 내렸고 뉴저지에서도 최대 12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3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눈폭풍으로 전국적으로 7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4,200여 편의 운항이 연기됐습니다. 또 시간당 45에서 5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내 수백 가구를 포함해 펜실베니아와 뉴욕, 뉴저지 약 7만 7,5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주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눈길 관련 교통사고가 74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폭설로 인한 주차 문제로 오늘까지 요일별 도로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뮤니미터 파킹은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쓰레기 수거와 뉴욕 시티바이크도 정상 운영됐습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가 오늘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 도착한 장 신임 총영사는 어제 뉴욕 한인회 방문에 이어 오늘은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 언론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동포사회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한인사회의 애환을 풀어드리고 또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던 그런 총영사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원삼 신임 총영사는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파악 중에 있다며 동포사회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이슈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장원삼 신임 뉴욕 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해 통상정책기획과장과 아태통상과장, 동북아 국장, 주중국공사, 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했으며 올해 초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정부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10년 만에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해 상고심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총기 사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일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해 상고심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총기 소지 자유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0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대법원은 개인이 방어를 위해 집안에 총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집 밖에서의 총기 보유와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미 총기협회와 총기 소유자 3명은 뉴욕시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맨하튼의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이 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뉴욕시는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자진 철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이미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은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뤄볼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내 총기 사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에만 전국 26개 주에서 67건의 총기 규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내릴 판결은 앞으로의 총기 규제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남은 오버스테이어가 약 50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서류 미비자가 약 1,100만 명으로 집계되는 걸 감안할 때 46% 정도가 오버스테이어인 것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민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오버스테이어는 약 506만 명으로 전체 서류 미비자 1,100만 명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출입국 및 오버스테이 현황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의 미국 합법 입국자 5,470만 6,966명 중 1.22%인 66만 6,582명이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오버스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31일 기준으로 총 56만 9,604명이 추가됐고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는 41만 5,684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의 경우 2017-18 회계연도에 무비자나 관광, 상용비자로 입국 후 회계연도 내에 출국이 예정됐던 157만 9,221명 가운데 4,551명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아 0.29%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학생이나 교환 방문 비자로 온 11만 2,128명 가운데는 3,069명, 2.74%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였고 기타 비민 비자 소지자는 4만 6,402명 중 724명, 1.56%가 오버스테이어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버스테이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수속이 대폭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이미그레이션로.com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과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2020 회계연도 전반기 입법 아젠다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기간 내에 노동허가 카드와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은 동시 접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개정이 되면 특히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돼 자녀가 21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시 접수 허용이 금지되면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확실한 케이스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스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내년 4월께 해당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세금 보고 대리인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없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형사범죄 여부나 신분 상태 등 적격성 여부의 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는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세금보고 대리인의 형사범죄나 세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적격성 검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감찰부는 지난해에도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보고 제공자 프로그램, 접수대리 프로그램, 세무사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연방수사국의 지문 조회를 통해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고 그동안의 세금보고 대행 자료를 분석해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에 더해 신청자가 제출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통해 체류 신분 상태도 확인합니다. 감찰부는 국세청이 기존 세금보고 대리인에 대한 적격성 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보고 제공자 프로그램에서 범죄 기록 때문에 거부당한 신청자가 세무사 프로그램에서는 허가된 경우도 있다며 프로그램 간 동등한 기준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웹사이트에서 세무 대리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2020년 1월부터 카풀 제도를 폐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풀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 뉴저지 주민들의 톨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폐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카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2일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뉴저지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카풀 할인 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카풀 할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매일 뉴욕으로 출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이 연간 $2,175의 톨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지패스를 장착하고 카풀 요금제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3명 이상 탑승할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6.50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카풀 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지패스 장착 차량에 한해 피크 시간에 $12.50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오프피크 시간에는 $10.50, 현금 지불 차량은 $15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항만청은 이지패스 이용자 중 3%만 카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카풀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에까지 나와 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빈번해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여러 원인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롤 머피 주 하원 의원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부주의 운전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부주의 운전 태스크포스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부주의 운전이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권고안은 부주의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고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알리기 위한 공공정보 캠페인 개발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돼 태스크포스가 신설되려면 본회의를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법안은 지난달 18일 뉴저지 주 하원의 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태스크포스는 120일 이내에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12개월 이내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체됩니다. 한편 현재 주법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에도 최대 $4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맨하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죠.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80층 전망대가 4년간의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0층 전망대가 4년여의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주 재개방됐습니다. 1억 6,500만 달러가 투입돼 바닥과 천장, 벽면 등 전체를 리노베이션한 전망대는 벽면 전체에 영국 출신의 화가 스티븐 밀셔의 뉴욕시 스카이라인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또 창문 너머 시가지와 뉴욕 명소들을 파노라마로 구경할 수 있는 뷰파인더들이 설치됐고 뉴욕시 맞춤 관광 안내 키오스크, 전망대 안내 스크린을 통해 인증샷을 찍어 공유할 수 있는 모자이크 섀도우 서비스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빌딩 2층에는 10,000스퀘어피트 규모의 빌딩 박물관이 함께 개장됐습니다. 박물관에는 빌딩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86층 전망대의 입장권 선구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 2층 및 86층에 있는 키오스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지부진한 한국학원 사태에 이사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듣던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사진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내년 초 소송에 돌입합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학원 이사진의 잇따른 말 바꾸기가 화근이었습니다.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학원 이사진 양측이 지난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만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그때마다 이사진이 이사 추천권 등을 이유로 계속 태도를 바꾸면서 파행이 거듭돼 왔기 때문입니다. 비대위는 오늘부터 협상은 없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류해온 변호사 선임과 주검찰 면담 및 운영 오류에 대한 통지, 그리고 재정 불투명에 대한 IRS 통보 등의 조치를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소송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글학교에 돌아갈 한국 정부의 지원금 역시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으로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년도 지원금은 그 재동포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지원금에 대해서도 금년도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지원금을 배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사진은 최종 결정이 보류됐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얘기는 있었지만 그게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 다 하겠다는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뭐 우리가 난리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일각에선 이번 합의 불가 방침에 대해 한국학원 사태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학원 이사진의 독단적이고 기득권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비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권총을 꺼내 위협을 가하다가 경찰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키샤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워키샤 사우스 고교에서 한 17살 남학생이 권총을 꺼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이 교실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경찰관에게 권총을 겨눈 채 총을 버리라는 경관의 지시를 무시하자 경찰관은 이 학생에게 총을 쏴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suspect would not remove his hands from his pocket and continued to ignore officers' commands. The suspect removed the handgun from his waistband and pointed it at the officers. An officer was forced to discharge his firearm, striking the suspect. 남학생은 경관의 총에 맞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클리사이드파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전화가 걸려와 학교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경 44살의 타민족 용의자가 클리사이드파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고 학교에서 총을 쏘겠다고 협박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발신자 추적을 통해 오전 9시 50분경 놀스버겐 41가 선상의 자택에서 용의자를 테러 위협과 공공경보 유발, 어린이 위협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7세 때 해외에 사는 부모님의 지인에게 입양됐다가 40세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해당 남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2009년부터 국내에 체류했지만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머쉬의 뉴욕시경국장이 2일 공식 취임하고 뉴욕시경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쉐이 국장은 최근 수년간 낮아지고 있는 뉴욕시 범죄율에 더해 뉴욕시에 더 이상 강력범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뉴욕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직장인 그리고 관광을 위해 뉴욕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안전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일 텔레마케팅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텔레마케팅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텔레마케터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두낫콜,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텔레마케팅 회사와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안은 3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음갑선 상임 부회장은 어제 한인회 활동비로 써달라며 $1,000를 기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저녁 통일정책위원회 19기 첫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원칙과 방안, 당면 사업 계획들을 논의했습니다. 상록스 데이케어 센터 3호점이 추수감사절 바자로 모은 성금을 한인들의 권리보호 및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에 매진하는 민권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외대 뉴욕 총원후회는 지난 1일 아스토리아 볼링장에서 볼링 대회를 개최하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